증인은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를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으로 재직한 바 있죠. 네. 증인은 그간 본 특조위의 조사를 받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문서도 제출한 바 있죠. 네. 증인은 심판관리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담당하였고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기도 한 법률 전문가로서 만약 이러한 광고 행위들을 2016년 당시에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 사건은 2011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2016년에 그 실체적인 그런 진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1분 정도, 1분 정도로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규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고발 독점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짓 광고를 발견하면 그 거짓 광고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다 신고 조사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직권 조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중요한 조사 내용 중에 기업 실증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이 실증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한 성분이냐 또 건강한 제품이냐 이 부분의 실증 책임, 안전성을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조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시광고법은 그 구체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종합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드러나면 손해배상이 바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기업은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종합적인 그런 뭐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렇게 그냥 완결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 했습니다. 즉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라는 광고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부분을 은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시만 드러났고 SK와 애경은 숨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 다음 단계로 PHMG 그 제품만 드러나게 됐고 CMIT 제품은 또 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CMIT 피해자들이 배제됐고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 범위와 피해액 부분에서는 폐섬유화로만 유해성이라는 것을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소소한 그 안전에 관한 그런 침해를 당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또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대기업을 봐준 셈이 됐고 피해자들을 배척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2016년, 17, 18년까지 끌어오면서 결국은 이 공무원들과 기업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소시효 이런 부분이 다 지나가 버렸고요. 그리고도 또 CMIT 피해자들이나 혹시 피해자들 중에서도 이 사건의 중심은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라는 그 광고로부터 출발했어야 되는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라는 정책적인 그런 것으로 쟁점을 전환하면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1, 2, 3, 4단계로 나누고 거기 이 피해자들 스스로가 내가 진짜 피해자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어렵게 입증을 해서 정부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공정위가 해야 될 조사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조사를 그런 증거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숨기고 나서 처분시효를 뒤에 와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16년 9월에 이 사건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법원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잘못 살았다는 것을 제가 통탄하고 처절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내 사건 기록만 본다고 그 기록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 짧게 얘기하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냥 모든 것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무원 이런 거짓 은폐하는 이런 문화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바꿔가고자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나는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누구에게 저는 죄송한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자료를 됐습니다. 다 모았고 됐습니다. 네, 진실을 질문할게요. 밝힐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영한 사무관의 그 증언은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피해자분들 조용히 하세요. 진행에 방해됩니다. 유선주 증인 묻는 말에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선주 증인 얘기는 안전한 성분 사용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기업 측이 실증을 하여야 했고, 그랬을 경우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정부가 입증하기도 어려운 유해성, 그것도 폐섬유화만 정부가 나서서 입증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갈라놨습니다. 지금 처분시효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전한 성분 거짓 광고를 조사만 하면 지금까지도 발견이 되고, 2018년에 애경이라든가 이마트 사건에서도 그 안전한 제품이다라는, 호흡에도 좋다라는, 건강한 제품이다라는 그런 표시와 그런 광고 부분에 대해서 의결서에 드러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고영한 사무관이 말을 하셨는데, 그 2016년에 심사 보고서에 2005년 SK의 사보와 홈페이지 광고를 행위사실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건 왜 처분시효가 안 지났나요? 그 심판정에서 처분시효 지났다고 하는, 지금 물어볼 말이 많아요. 네. 예. 하고 싶은 얘기 있겠지만은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묻는 말에 처분시효 문제는 답변을 중심으로 장애가 하시기 아니라는 바랍니다. 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좀 조용해 주십시오. 증인은 방금 증언한 그와 같은 이유로 증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에 이 사건이 재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요청 내용을 2016년 11월경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죠. 예, 9월부터 구두 보고를 했고요. 10월 11일에는 간부들이 모여있는 그 국회 오찬 장소에서도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각 한 분 한 분께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그것이 묵살이 되자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서 이 구두로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아서 그 검토서를 작성하게 됐고, 그것은 11월 28일자에 그 거짓 광고에 관한 검토서가 하나 있고, 그것을 다 보고했을 때도 묵살이 되자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이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에서 만약에 이 진실이 드러나면 공정위가 큰일 난다, 이런 거라도 설득을 해서 처분을 하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12월 1일자로 또 다른 검토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여러 의원들이 모여있을 때 논의를 한번 거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정 그 간부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때 전원에게 보고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한 분 사무처장, 최초에는 저희 이제 과장들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국에 과장, 국장에게도 제 검토서를 다 보냈고요. 그리고 뭐 비상이면 상이면, 그리고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께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 이한주 의원께 하고 왕상한 의원께는 검토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증인이 이와 같이 그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이 2016년 8월에 심의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도 이런 정도의 안전한 성분 거짓 광고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국정조사 그 장소에 가서 정부 이제 답변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렇게 간접적인 경로로 심의 절차 종료란 부분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이 없는지를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절차에 관한 그런 문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줬고 그 뒤에 이제 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고 거기에 다수의 그런 증거와 주장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2018년 재조사 당시에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2016년에 2018년 재조사예요. 2018년에도 그 부분이 전혀 조사가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의결서에도 오히려 2016년에도 등장했던 SK의 사보라든가 홈페이지 그런 광고 부분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SK의 행위는 애경의 행위로 전부 가려져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화면 자료 13페이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광고는 좀 전에 보여드린 광고는 2002년, 2004년, 2005년, 2008년에 각각 게시하였던 것들인데 실제 이 시기에 가습기 매트를 단독 사용하여 2015년과 16년에 폐손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2016년에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여 애경과 SK케미칼이 광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선 그 거짓 광고를 전면 조사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피해자들을 조사해야 되고 그 피해자들이 어떤 광고로 얼마만큼 언제 동안 영향을 받아서 그 침해를 당했는지 그 부분이 당연히 조사가 되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제품 판매 시점이 있는데 그건 기업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위 유통망까지도 조사를 해서 형법상의 간접정범 이론이라고 거짓 광고 행위를 실제 자기가 하지 않고 처벌받을 그런 책임은 없지만 그런 행위자를 교사 방조해서 거짓 광고를 해서 침해를 입혔으면 그 행위 부분까지도 행위 시점이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형법상의 약치유인죄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 실행 행위가 종료할 때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게 아니고 어떤 효과주의적인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약치유인죄 같이 자유의 침해가 종료할 때 그때까지 계속 그 범죄 행위가 존속했다. 이렇게 또 보면 그 행위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시효라는 부분도 무슨 절대 불변의 대원칙이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2011년에 기업과 정부가 됐습니다. 같이 잘못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처분시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질문을 했으니까 그만 듣겠습니다. 고영한 증인. 고영한 증인. 유선주 증인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에 관련한 공익신고를 제기하면서 기업과 공정위의 유착 정황을 증언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여드린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유선주 증인이 나름대로 주장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보여주신 저 내용은 2018년 6월에 검찰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가 왔을 때 그때 언론을 통해서 또 국회 자료들을 통해서 대거 국민들께 알려진 내용이고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정위 가자마자
뭐 사건 결과를 그 퇴직자들이라든지 대형 로펌에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그분들하고 만나서 수시로 밥 먹고 어울리고 과거에 같이 직원처럼 이렇게 어울리고 대화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저도 뭔가를 제의를 받고 하면서 아, 이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현황 파악을 하게 됐는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공정위 내부의 이 비공식적인 면담 관행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뭐 김성아의 지금 증인께서는 이걸 공식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비공식 불법 관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쉬쉬하면서 했고요. 다만 주로 대형 로펌과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그런 거로서 쉽게 그 위원들을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신 퇴직자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오시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공정위 전직 직원들이 예, 예.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네. 다시 공정위에 찾아오면서 뭐 전화를 쉽게 할 수 있고 네. 연락 방법이 뭐 쉬우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약속 잡고 오는 거였고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성아 그 전 의원께서는 국장이셨는데 그때 오히려 이런 걸 좀 개선해 보라고까지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 되시니까 또 입장이 바뀌신 오히려 그게 합법적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자, 네, 자료화면을 마지막 자료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공정위가 낸 답변서입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정위는 본인들 스스로 심사관과 기업 측이 대등한 당사자가 되어 심사가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내용만 봐도 공정위의 심의는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기업 측의 접촉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이제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주요 자료를 특조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공정위는 이제라도 특조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대신 질의를 해달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김성하 증인을 상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김성하 상임위원이 SK와 애경산업 관련자들과 면담 절차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신고자하고는 만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심사관이 만났을지는 모르지만은 김성하 증인은 그 상임위원으로서 신고자를 만난 적이 없다. 요청을 해서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만난 적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자 측에서 면담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고자는 혹시 김성하 증인이 신고자가 공정위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고받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서 신고자는 만나지 않고 그 기업 관계자들만 만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하 증인은 과거에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민간 근무 휴직제를 통해서 파견하여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신고건에서 애경의 법률 대리인 김현장이 애경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재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해관계, 로펌 관련자들과의 이해관계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공개 면담 접촉 시 발생할 여러 가지 우려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래서 심각성이 있다고 그 당시도 지적을 했는데 김성하 상임위원, 당시 상임위원 말고 이 사건 관련자 처리한
당사자 중에서 애경이나 SK케미칼과의 법률 대리인, 로펌인 김현장과 광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신고자 면담 관련해서는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를 네, 좀 그 대요. 신고자 면담 관련해서는 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따로 면담 신청을 한 게 없는 게 맞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은 그 신고자들이 그 심의 당일날 방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심의하는 날 신고자들께서 출석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신고자들의 면담이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현장 근무는 제가 민간휴직으로 1년 근무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재척사유 부분인데 통상 위원이 되면 그 심판관리관실에서 재척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상임위원이 3분 계셨는데 1상임위원하고 2상임위원이 그 사건을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장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됐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그 사건을 맡게 되었던 거고요. 아마 그 당시에 통상은 이제 심판관리관에서 재척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임위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맞지 않게 되느냐 하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증인이 공정에 근무하면서 휴직하면서 1년간인가 김현장에 가서 민간 그 근무제 일환으로 해서 김현장에서 근무를 했죠. 네, 사실입니다. 네. 돌아와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인이 나와서 사건을 대리하면 제3자가 봤을 때 공정성을 의심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재척 사유가 있었던 것은 뭐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 일이고 거기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김현장에 근무했던 게 2006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담당하게 된 건 2016년으로 약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판 쪽에서 재척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고 제가 추측할 뿐입니다. 예. 다음은 유선주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얘기입니다. 2016년 11월 28일 유선주 증인이 이 2016년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 서면을 작성하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공정위 전체가 이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2016년 9월 전해철 의원실에서 공정위 환경부에 대해 그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을 때 환경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폐 이외의 장기 피해에 대한 규명에 관한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CMIT, MIT 단독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유해성을 인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줬는데 공정위에서 마치 환경부가 2017년 9월에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서 재조사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2016년 9월 전해철 의원실에서 사실 확인했을 때 충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재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였다고 보는데 유선주 증인의 의견 또 공정위 의견도 듣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선주 증인이 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네. 저도 공무원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왔었나 답이 저 스스로도 생각이 안 나고 앞으로 제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건지 심각한 고통까지 느껴집니다. 저는 2016년 9월에 제가 공익신고를 한 게 맞고요. 공정위 내부에 부패 신고에 관한 규정, 훈령에도 있듯이 저는 뭐 기록 파기부터 시작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이런 위법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했고 내부부터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후에도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밝히기 위해서
제가 공익신고 이런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까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행정부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습기 살균제가 모든 병폐, 적폐라고 불리는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내고 합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 공정위에서 정책이라고 쟁점을 만듭니다. 그 쟁점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을 했거나 현재 잘못을 했거나 너무 힘들어서 그걸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잘못을 계속 덮어주고 동료 공무원, 전직 공무원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잘못을 은폐하는 업무를 인수인계해오면서 저질러졌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부처 관련자들이 함께한 일입니다. 그 잘못들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게 모여져서 하나로 기능적으로 결합돼서 이것이 큰 많은 소비자 저희 사람의 피해가 간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한 톨에 자기가 한 잘못만큼은 쌀알 한 톨이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희망, 기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다른 부처, 다른 공무원, 불가항력, 기업 이런 것들만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업무는 뭐였고 내 책임은 뭐였는데 나는 요것을 못했다. 일단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인격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걸 쥐고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에도 결론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같이 함께 하셨고요. 2016년에 공정위만 보더라도 결론을 내놓고 하셨습니다. 명백하게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 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 9월에 국정조사 그 당시 관련 부처 차관들이 모여서 회의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응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업이 안전성을 실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유해성을 입증해야 되고 그 유해성도 폐섬유화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폐섬유화 유해성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처분을 안 해도 되고 고발을 안 해도 되고 수사를 안 해도 되고 환경부도 아무 잘못이 없고 그렇게 결론 내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공무원 여러분 자기가 한 잘못만 저도 제 잘못이 뭔지 인정할 수 있고 그 뼈아픔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한 톨의 잘못만이라도 인정을 해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주셔도 좋고요. 저 이 나라에서 공무원으로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평범하게 잘 살 수 있게 제발 공무원 잘못 좀 인정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인격 살해한 거, 제가 공익신고로 인해서 인격 살해한 것도 잘못 인정해 주십시오. 법원으로 가서 3년, 10년 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한테 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 관계자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공조를 떠났기 때문에 그 공익 신고 부분이나 인격 살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죠. 네, 지금 제가 뭐 공정위 현직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많은 내용 중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이제 재심사건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판관리관이라는 직책은 원래 이제 위원회 심의 의결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제 직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이 이 사건이 있을 때에는 사전적인 개입은 없었습니다. 통상은 이제 그 관심이 있으면은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보통 이제 그 국장급은 그 소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마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했던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이후에 처리된 이후에 그 아마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본인이 아마 이거를 이제 봤던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주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그 헌법 소원을 이유로 이제 재조사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계속했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선주 국장이 그 재조사를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시효를 더 길게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다수 의견이 뭐 저를 포함한 다수 의견이 시효를 인위적으로 연장해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그건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로도 그 저희 판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게 기업의 입증 책임 부분입니다. 표시광고법은 기업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 사건의 특성이 재심 사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재신고를 통해서 다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미 질병관리본부의 그 연구 결과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제 심사관도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고 그 피심인 쪽에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장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질본의 연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실증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소송이나 이런 과정을 생각해서 심의 절차,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길을 닫은 게 아니고 길을 열어놓는 심의 종료 절차를 결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짧게 말씀. 예, 짧게 말씀해 네, 주십시오. 피해자분께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간 거 아니냐,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방치한 게 아니냐, 그 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답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론을 내고 간 게 맞고 위에서 지시에 따라서 합동해서 한 게 맞습니다. 그 근거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2016년 8월에 소회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소회의 의원 중에 이한주 의원께서 전원회의로 해야 되고 처분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사태가 나고 나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전원회의로 해야 되고 처분을 해야 되면 그것 자체가 그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전원회의로 올라가게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고 설득하시고 설득을 했습니다. 합의 유보를 한 게 아니라 설득 작업을 거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김성하 의원과 김학현 부위원장 또 위원장님 관여는 모릅니다. 그 두 분은 확실하게 설득을 거쳤고 어쩔 수 없이 이때까지 안 하면 더 욕을 먹는다, 더 큰일이 난다라는 그런 것에 설득을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소회의로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모든 걸 결론 내고 갔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그 공정위. 예. 홍성철 위원님 마지막 신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아까 자꾸 촉박해서 생략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아까 이한주 위원님께서 비상임 위원이면서 8월 12일 날 심의 절차에 상정을 했다가 8월 19일 날로 연기가 되고 나중에 심의 절차 종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유선주 증인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한주 증인이 2016년 8월 12일 이것이 전원위에 상정해서 처분을 해야만 마땅한 사건이라고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심리를 한 후에 합의를 할 때 이 사건은 좀 신중하게 또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전원 합의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심위원님하고 비상임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심위원도 그렇고 비상위원도 그렇고 제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한주 증인께서 전원위에서 올려서 전원위 의결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주심위원인 김성하 상임위원과 이재구 비상임위원이 동의를 했다는데 왜 전원위로 상정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소위원회에서 심의 종결했습니까? 그건 전 모릅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김성하 증인께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한주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워낙 사안 자체가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원회 의장하고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이건 지난번 2016년 국감 때도 전해천 의원께서 지지를 하셨고 그럼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시 위원장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반대하는 논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시효 문제입니다. 저희가 소회에서 본회의로 옮기게 되면 전원회의로 옮기게 되면 시효가 도가가 되어버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고의적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서 마치 아무런 의결도 안 하는 형식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사건은 그 이전까지도 대부분이 소회에서 처리를 했다. 관행적으로.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회의에 상정하는 게 좋지 않겠다 하셔서 그래서 제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소회에서 의견하는 게 좋겠다고 두 분과 다시 의논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소위원회 관여한 세 분 위원께서 전원위 상정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공정위원장이 이 소위원회에서 관행대로 처리를 하고 시효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당시에 논의할 때 언제 시효가 만료된다고 얘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거의 16년 8월 30일이 시효가 도래하는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말하는 시효라는 것은 무슨 시효입니까? 일단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입니까? 그러면 공소시효, 처분시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부 다른 행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사나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공소시효가 8월 31일 날 만료가 된다면 고발을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를 어떻게 맞출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8월 12일 날하고 최종 의결이 8월 19일입니다. 예. 저희가 그 당시 만약 고발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의결서 작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작성하는 기간과 이걸 하면 이미 시효가 도달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찰에 대해서 8월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아예 조사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고가 늦게 들어와서 4월 21일 날 들어와서 사실상 처리할 시한이 부족했다는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날 심의 종결하면서 공소시효가 8월 31일로 끝나는 걸 뻔히 알면서 불과 열하루 남겨놓고 다음에 위법성을 판단하자 이렇게 보류하는 형태의 심의 종결을 한 것이네요. 형사적인 문제는 물리적으로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 종결한 최종 결론이 겉으로는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효가 도과될 것을 뻔히 알면서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의 심의 종결 의견으로 마친 거 아닌가요? 근데 위원님 그걸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 당시 아무런 의결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전원회의로 의결을 했으면은 오히려 더 저희가 이제 처분 시한이 있고 조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는 그 비난의 가능성이 더 컸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예, 홍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신문, 황필규 위원님. 김성하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기업 관계자분들이랑 법률사무소 대리인들 만나는 것이 사무관 혹은 심사관이 참석하는 공식 절차라고 말씀하셨죠?
심사관은 아니고요. 심판관리관실 직원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배석을 한다. 심판관이요? 네네. 그러면 이 세 번에 걸쳐서 8월 3일, 8월 8일, 8월 9일 세 번 모두 심판관이 배석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심판관리관실 직원이 배석을 하게 되고 아까 조금 말씀드린 오해가 있었는데 다른 분 설명하실 때 이 절차 자체가 저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관리관실의 담당 사무관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담당 사무관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피시민 중에 이런 분들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그럼 이제 통상은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그 아까 날짜도 보시면 알지만 8월 2일 그러니까 심의가 있기 직전입니다. 직전이고 각 그 피시민별로 각각 왔다 갔던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심사관이나 피시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방적으로 만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관에게 충분히 방어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 번의 만남에 대해서 그 심사관에게 다 그 내용을 충분히 얘기하고 주장과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지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소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다른 두 위원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위원님께 세 번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의 모임에서 각각의 어떤 기업들과 법률 대리인들이 주장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관이 어떠한 반론과 주장을 펼쳤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심사를 하셨나요? 그 절차에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제 물어본 것에만 답하세요. 네.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분명히 다 진술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까? 대신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시민이 발언할 청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심사관에 대해서 똑같은 그 청문 기회를 줍니다. 저는 심의 기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심의 기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에서 당연히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냐라는 겁니다. 위원들에게. 심사관한테 동등한 기회를 줬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들은 사실 독립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판단의 근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청문한 절차를 가지고 그걸 얘기한다면 제 예단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필요하다면 각각의 위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지.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제 주관을 섞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한다는 것은 이체 맞지 않습니다. 주심위원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은 주심위원만 알고 있는 건가요? 증거나 기록, 자료는 다 공유됩니다. 근데 그 당사자한테 피시민한테 들은 내용은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그 심판정에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되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담하는 시간 자체가 극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하는 얘기는 심판정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대부분 하게 되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을 심의 기일에 짧게 얘기하는 거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구 위원님이나 이한주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 번에 걸쳐서 그 법률사무소 관계자들과 기업인들한테 들었던 주장이나 증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까? 조금 울려왔고요. 예. 지금 잘 안 들려요. 아까 이제 그 자료에 나왔던 그 기업인들과 그 주심위원께서 기업인들과 그 법률 대리인들을 만났던 세 번이나 아무튼 확보된 증거만 이제 세 번인데 세 번에 걸쳐서 만났던 그 내용과 그때 이제 기업 측이나 법률 대리인들이 주장했던 바, 제출했던 증거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심위원이 사전 예비 절차를 통해서 기업인들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나는 겁니다. 저희는 뭐 들은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저희도 의견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양측의 입장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따로 그 예비 절차에 참여하지는 나중에 예비 절차가 있었다는 건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제가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준비 절차의 외양은 갖췄지만 형식은 갖췄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어떤 최소한 그것이 갖춰야 할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할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조사를 해서 그 어떤 공식 절차, 어떤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식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 부분이 어떤 규정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규정의 절차를 지킨 공식 절차가 아닐 시에는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씨가